재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서 변호사님, 어제 최순실 씨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걸 했어요. 굉장히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떤 겁니까? 저는 이게 그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될 때 일단 이게 판사한테 청구를 해요. 그럼 이게 판사가 기각하면 본인이 헌법소원을 바로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 재판부가 만약에 인용을 하면 재판부가 직접 청구합니다. 근데 재판부가 청구하면 재판이 중지가 되고요. 본인이 청구하면 중지는 안 되고 재판은 진행됩니다. 근데 저걸 보고 저는 이게 그 인용될, 즉 재판부에서 위헌 제청을 할 가능성은 제로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최순실 씨가 제기한 이 부분을 재판부가 허락을 해줄 경우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그쪽에 저는 재판부가 저걸 최순실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할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 왜 그렇게 보느냐면요. 이 법률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유명한 속담인데요. 그럼 이게 왜 이런 특검법이 나왔습니까? 박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니까 그럼 이게 공정성을 위해서 야당끼리 협의해서 둘이 추천해라. 따라서 이게 그 여당은 추천 안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여야 합의하에 국회 통과된 법 아닙니까? 이게 왜 위헌입니까? 이거는 아주 합헌적이고 정당한 법이에요. 따라서 이게 그 법원에서 당연히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최순실 씨는 그럼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법원에서 기각하게 안 받아주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을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럼 그것도 하겠네요. 하죠. 근데 그거는 재판이 정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받아주고 신청하면 재판이 정지가 되는데 판사가 안 받아주고 본인이 헌법소원을 하면 정지가 안 되고 재판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시간 끌기 위해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왜? 받아줄 가능성이 없으니까 시간 끄는 전략이 아니고요. 저는 두 가지 전략인 게 첫째는 이제 이거 본인이 특검에서 뇌물로 공상을 변경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특검의 그 공정성을 태생부터 시비 걸어서 뭔가 이게 뇌물죄 변경이 부당하다. 이걸 문제 삼고요. 두 번째 대통령 탄핵도 뇌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특검이 자꾸 대통령 탄핵에 불공정하게 참여한다. 이런 이제 특검의 불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한 걸로 보이고 시간을 끌 수는 없어요. 아무튼 특검은 흠집 내기 위한 거다라고 좀 정리해도 되겠죠. 사실 뭐 지금 어제 그 위헌 법률 제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청와대하고 이렇게 박자가 딱딱 맞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특검이 수사 발표를 했을 때 유영하 그 대통령 그 변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특검 자체의 위헌성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 이전에 이 최순실 씨가 그때 특검에 그때 조사받아 들어가면서 자유민주 특검이냐 강압적으로 한다고 막 뭡니까 고래고래 소리쳤는 날 그날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또 이 보수 인터넷 TV하고 이거 인터뷰를 하면서 나에 대한 어거지로 엮었다. 뭔가 이거 두 쪽에서 양쪽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뭐 이 계획된 건지는 아니든 왜 감히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느냐. 저는 결국 봤을 때는 일본에 지금 뭐 빠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재 심판에 대해서 이 그 결과에 이 특검 수사 결과가 미치지 못하도록 일종의 차단막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보도에 의하면 국회 소추위원장 측에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참고하라고 지금 내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측이든 최순실 측이든 특검의 위헌성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특검의 태생적부터 한계를 갖고 있다.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느냐. 공정성에 심대한 위반을 그러니까 하자를 갖고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앞서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 개인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이 지금 자신에게 지금 추가로 지어주는 중대한 혐의, 뇌물 혐의에 대한 차단막을 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전략이라는 걸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뭔가를 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차은택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 사건 이후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차은택 씨가 좀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과거에 차은택 씨 얘기들을요. 한번 좀 들어보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란 말이야. 날 채워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Han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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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over. Party's over, it ain't over. Can I find a single piece of me? Game over.
그러면 이제 1인 기업이라서요? 혼자 이제 대표도 맡고 직원도 맡고 혼자 다 하는 1인 기업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행사도 만들고 파티도 만들고 그리고 외국인들 초청해서 그들한테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파티 퍼포먼스를 계속 혼자서 진행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가 조선했고 나의 외로운 그 자리에만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복비하신 적 없으세요?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이 삶이 다하고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 차은택 씨가 울먹이는 거 저희가 한번 공항에서 한번 봤는데 한 번만 당당하게 인정을 해달라. 최순실 씨한테 뭐 부탁적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심정입니까? 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사익 취한 게 없고 예. 차은택이가 국정농단을 했다. 그렇게 재단이 주장하죠. K재단,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이 있는데 K스포츠재단은 고영태가 농단을 주도했고 미르재단은 차은택이가 했다. 예.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 내 이름으로는 돼 있지만 그 인맥을 봐라. 인원이 다 차은택 사단에 다 와 있다. 예. 이러니까 차은택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어제. 그래서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원래 눈물은 원래 남자가 잘 안 흘리는 거잖아요. 여자의 전유물인데 요새는 남자도 흘려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중년의 남자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있는 걸 표현하지 못하고 다 가둬놓으니까 이게 우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주 울어야 된다는 건데 저 차은택 씨 눈물은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언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고영태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나는 증언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나는 CF 감독이고 수준이 다른데 나는 진정성 있게 얘기한다. 최순실, 고영태 이런 사람하고는 난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차은택의 눈물은 곧 언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부모님께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가 그 의미. 그렇죠. 사실 좀 잘 나가는 영화. 누구든지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거 어렵고요. 예. 또 부모를 이게 얘기하면서 예, 나 부모님을 결백을 얘기하는 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차은택은 자기의 결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강한 표현을 부모와 눈물이라는 거를 동원해서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예. 차은택만 결백을 주장할 수는 없죠. 컴투게더라고 광고회사를 거의 뭐 잘했죠. 폭력으로 뺐다시피 하고 거기 사장을 땅에다 끌어묻는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순실이나 고영태하고는 좀 다르다. 다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한다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자기는 유명한 CF 감독이고 실제 이번에 피의자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역량은 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되는 게 싫다. 자존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보면서요. 그 법정 태도를 보면 상당히 모범생 같아요. 법정 반성문도 태도를 냈다고 보면요. 그래요? 반성문도 내고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리고 후에 눈물도 좀 흘리고 이게 법정 태도는 상당히 모범생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 그 국정농단에서 보면 남자들은 이렇게 눈물도 흘린 사람도 많아요. 눈물 흘렸던 사람이 뭐 차은택 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뭐 눈물을 흘렸다 얘기가 나오는데 의외로 이 최순실 씨와 그리고 박채훈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경우는 소리도 지르고 혼절도 해서 병원에도 실려가고 이거 보면 역시 뭐 세계 여성의 날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알지만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남성보다 조금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위기에 더 강한 면을, 위기에 좀 강한 면을 좀 보여주는 되긴 하네요. 예,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차은택 씨가 비록 전문가이기도 하고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최순실 씨가 어울렸을 때는 이미 본인도 국정농단의 한 축이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잘못했다. 우리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수치스러워서 뭐 반성한다 이건 이런. 저는 이게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제가 평소에는 윤 대표님 참 정말 존경하고 항상 의견이 같은데 이 눈물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저는 이게 정말 저게 참회나 어떤 이게 그 뭐 반성 이런 눈물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그 거짓과 위선, 악의 눈물로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그분이 문학의 황태자 아닙니까? 그냥 내가 이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해서 끝나면 그건 이게 반성의 눈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러나
예. 그러나 모든 건 이게 최순실이가 다 했고 나는 이게 시킨 대로 했는데 왜 한 번만 인정 안 해주느냐. 예, 예. 이런 건 전부 꼭 뒤에 단서로 변명이 붙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모든 걸 최순실한테 다 떠넘겨서 맨날 그 장시호도 그렇습니다. 전부 이게 저는 저게 정반대 자기 해석이네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예.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이게 그 어떤 눈물을 흘리는 거지 재판부 예. 설득을 위해서 저는 이게 진심의 반성의 눈물은 아니라 봅니다. 차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뭐 저분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 지켜본 바로는 아마 차은택 씨는 나름대로 이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자기가 그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나름대로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짊어져야 될 죄보다는 예. 더 많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또 지금 상당히 자신에게 단지 냉엄한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뭐 자기가 닥치는 현실은 감당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최순실 씨가 모든 걸 부인하면서 이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최순실이 다, 차은택 씨가 다 했고 K스포츠재단은 고영태가 다 했다는 식으로. 예,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오리발만 내밀고 빼고 있으니까 예. 같은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예. 울컥하면서 눈물로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뭐 아까 뭐 그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 정말 최강인 것 같습니다. 멘탈로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박채윤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최순실 씨가 우병우 전 수석의 아내 휴대폰을 빌려서 나하고 통화를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거는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같은 자리하고 몇 번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서로 전화기를 빌려서 쓰는 사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은 상당한 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보면 두 사람은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특검에서 못 밝혀냈지만 검찰에 가면은 검찰이 이거는 밝혀낼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 특검이 그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면 구속이 됐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100%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데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재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또다시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는 검찰이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지금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좀 철저히 조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요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채윤 씨의 진술이 맞다면 김장자 회장하고 우병우 선수의 아내니까 모녀 사이가 되는 겁니다. 모녀가 최순실 씨하고 왕래를 해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우병우 수석이 모를 수는 없다. 뭐 이런. 근데 얘기가 저는 돼요. 이게 예. 저 박채윤 저분의 진술을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면요. 예. 이게 아마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저분하고 이제 이거 예를 들어 우병우 아내하고 통화내기 놓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추궁을 할 때 우병우 아내하고 통화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돼요. 우병우는 이게 박채윤의 약점이나 이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 통화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순실 씨가 차명폰이 몇 개입니까? 근데 굳이 우병우 아내 핸드폰을 빌려서 통화할 필요 있습니까? 본인 차명폰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통화 내역에서 우병우 아내하고 통화한 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최순실한테 책임 떠는 게 아닌가 통화했다고. 그거는 뭡니까? 우병우 수석, 민정수석 이 문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건가요? 뭐 사업을 비호해주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우병우 수석은 이게 모든 정보를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당연히 비선이든 뭐든 알고 있을 거고. 따라서 이게 통화 내역이 딱 놓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병우 아내하고 통화했다면 할 말이 없어요. 박채윤 씨가. 근데 최순실 민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이거는 최순실 씨가 빌려서 내가 통화한 거다. 이렇게 아마 변명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그럴 최순실 씨가 가능성이 차명 핸드폰이 많은데 굳이 우병우 아내 걸 빌려서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것도 6차례, 7차례 예. 정도라고 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정치권 좀 상황 좀 짧게 보겠습니다.